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관세 무역 전쟁에서 일단 92일간의 휴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어떤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진전이 주말에 이루어졌고요. 마침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90일 동안 우선 휴전을 하면서 적용하는 것인데, 네, 그동안 관세 부과의 맞보복에 또 재보복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양쪽의 관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중국산 관세율은 14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또 중국도 125%까지 올렸습니다. 네, 누가 봐도 뭐 이게 정상은 아닌 것인데 이거를 내리자니 양쪽에서 모두 내리고 싶어도 서로 또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이제 피 흘리는 그런 사태가 계속된 것인데요. 네, 이것이 우선은 앞으로 90일 동안 휴전하는 동안에 미국의 145%는 30%까지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네, 중국은 125%가 10%까지 이걸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을 제네바에 보내면서 그때 얘기한 게 80% 그러니까 145%에서 80%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또 믿은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낮출 거라고 봤는데 역시 이거보다는 훨씬 낮은 30%까지 대폭 낮추는. 그러니까 보복 이제 관세 부과에다 중국이 또 맞보복 조치를 시작해서 또 막 50%씩 막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취소하다 보니까 30%까지 남은 것인데 이 30%는 중국도 용인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무역 흑자가 중국으로서는 흑자, 미국으로서는 적자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한 3천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이것을 할 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밝히기에는 품목 관세는 그대로 남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네. 자동차 관세 25%, 철강 관세 25%, 알루미늄 관세 이거 25%는 뭐 그대로 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이제 자동차 관세에 내면은 또 이거는 또 면제해 주도록 최근에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자동차 관세가 이제 중국도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거 뭐 25% 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자동차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 100%가 넘거든요. 이것은 뭐 이제 다른 별도의 협상이 필요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30%로 낮춰지게 된 겁니다. 또 중국도 10%까지 이제 낮춰서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하는 거는 펜타닐에 대한 20% 관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이런 것이나 자동차 관세 이런 게 남다 보니까 평균 30%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또 그동안 이제 25% 상호관세 25%를 34%를 했는데 말 안 된다고 또 맞보복을 하니까 이거 50%를 막 올려갖고 104% 그러다가 나중에는 145%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막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로 또 실효성이 없는 그런 관세를 했었는데 이것은 모두 다 걷어내고 보니까 30%까지는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중국도 여기에 뭐 30%, 50%니까 34에서 84로 올렸었거든요. 거기에 또 120으로 올렸던 것인데 이것을 모두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10%만 남는 그런 미국산은 뭐 이제 기계류도 있고 그렇지만 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콩이나 뭐 이런 그 농산물 수입을 상당히 수입선이 막히게 됐는데 미국 업자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의 먹거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양쪽이
서로 이제 양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90일 휴조를 하면서 일단은 보복관세, 맞보복관세, 재보복관세 같은 걸 모두 제쳐놓고 그 다음에 계속 협상을 해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데는 어쨌든 첫 걸음을 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 첫 걸음의 그 뒷 배경에는 야, 양측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가다가는 둘 다 망한다. 그런 조짐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디딘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양쪽에서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LA 쪽이면 더 아주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나 롱비치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에서 미국행에 오는 선적이 적어도 한 35%, 40%나 급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건이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네. 미국의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는 중국산을 주문할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가져와서 안 팔릴 수도 있는 것인데다가 또 이제 분명히 미중 간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일은 또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업자들도 일단 주문을 취소하거나 홀딩을 하고 기다리겠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게 미국의 수입품 중에 60%가 중국산입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거나 거의 교역이 145%의 관세율이고 125%의 관세율이면은 사실상 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주도 아니고 바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그냥 매장의 그 선반에 물건들이 완전히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수입업자들, 중소업체들은 다 파산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또 일자리를 잃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투펀치로 그냥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경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미국도 뭐든지 하여튼간 뭘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그 중국과의 이제 그 협상에 나선 분이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인데요.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의 물꼬도 트고 뭔가 해법도 또 위기를 넘기는 그런 것도 마련하지 않겠느냐. 옛날에 그 협상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또 일론 머스크 같은 다혈질이 나서거나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충성스러운 강요가 나설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상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 대통령을 쳐다보고 지레짐작으로 오히려 무조건 밀어붙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협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나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 측근에서 재무장관이 사실은 원래는 이런 이제 관세 세입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침 그런 분이 직접 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됐던 것이고 마침내 일단 90일 휴전이라도 끌어낸 것이고요. 90일 휴전이지만은 뭐 상당히 내용은 실질적인 것도 있고 중국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또 위기에 막 들어서는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내 생산 공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든지 줄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도 엄청난 인구의 일하는 사람들을 놀게 해서 결국은 수출도 안 되고 이 사람들 또 일자리도 없애게 만들어지면 사회불안 요소가 돼버립니다. 경제가 고꾸라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 엄청난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상당히 그 불안 요소 못 살겠다는 소리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진핑 정권도 시진핑 지금 국가주석도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별소리 다 나옵니다. 군부
구태사 군부로부터 지금 뭐 실각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정에 서로 양쪽에서 이런 위기 뭐 이 두 정상이 정말로 이렇게 뭐 지구촌 경제가 불경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아주 원대한 그런 뜻을 품고 협상에 성공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양쪽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로 내몰렸기 때문에 치킨 게임은 버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치킨 게임을 버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한쪽만 핸들을 꺾어버리면은 상당히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이쯤에서 그래도 서로 그 체면치레라고 서로 주고받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핸들을 꺾자라는 공감대 또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이게 지금 뭐 시작이 된 그러한 단계인데 앞으로의 두 나라 간의 협상은 어떻게 될 거로 지금 보십니까? 지금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조건 관세로 세입을 올리는 그런 정책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말 그대로 관세 올려서 자기들만 한다 그러면은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주 가격이 올라가면 또 안 사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미국민 소비자들도. 네. 그럼 수입업자들 망하고 소비자들도 이제 위축이 되고 그러면은 소비가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급냉해버리면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속도 조절도 하고 뭐 정책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뭐 협상의 기술을 책까지 저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 요즘은 조금 사실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관세만 올리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서로 주고받기 해서 공정한 교역이 되고 또 미국이 워낙 너무 지금 1조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든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도 한 해 3천억 달러의 흑자를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걸 좀 줄여주려면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 물건은 많이 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합의에도 미국 물건, 미국 상품을 더 사주겠다라는 이게 이 일기 때에도 합의가 됐었는데 사실은 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진핑 주석도 미국 물건을 더 많이 사주는 거, 뭐 보잉기를 뭐 더 많이 영국도 100대를 사주기로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잉기를 더 많이 사주고 농산물, 콩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이제 육류 같은 것도 많이 사드리고 이건 자기들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역 적자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협상이 지금 대략 합의는 했는데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그런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걸 계기로 하면은 첫 번째가 지금 미국과 영국간 아닙니까? 거기 협상 타결도 첫 단추를 잘 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영국에게는 미국이 오히려 흑자국이었습니다. 흑자를 보니까 조금 더 내준 셈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중국에서만 이거 잘 되면은 무역 적자를 좀 많이 줄여 들어가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그냥 관세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공정무역을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이고 또 펜타닐도 막고 뭐 이런 그 일거양득의 좋은 정책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그다음 뭐 지금 한 70여 개국 이상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 이 상호 관세를 놓고도 그런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상호 관세 25%를 낮추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대신에 알래스카에 거기 뭐 에너지원 개발하는데 수조 달러가 들어가고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 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너지원 개발하는데 한국 기업이 거기 이제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대만 기업도 투자를 하고 일본 기업도 투자를 해서 에너지원을 더 개발해서 미국의 에너지 가격도 낮추고 에너지 독립성도
더 이제 재고를 한다. 이런 정책 목표를 하면은 뭐 상호관세 그걸 뭐 은근슬쩍 한 10%로 낮춰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도 뭐 조금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은 그것도 조금 줄여주는 선에서 이렇게 이제 타결을 해나가다 보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무조건 뭐 잘못되거나 미국만 잘 살기 위해서는 것은 아니라는 또 그런 그 오해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뭐 이걸 잘 속도 조절도 하고 내용도 좀 조절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 파장을 일으킨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오늘은 25%대였다가 저쪽에서 뭐 조금 이상한 소리 했다고 50%를 한꺼번에 올려버리고요. 이렇게가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145%를 30%로 내리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되거나 기분껏 또 이제 마음대로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그러면은 네. 그게 무슨 한 나라의 정책이겠습니까? 네. 그러다면 또 이제 또 지구촌의 유일한 뭐 슈퍼파워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네. 지금 서서히 이제 아무래도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합리적인 분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각 도시들이 노숙자 텐트촌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또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가솔린 합의금이 나왔는데 이거를 또 요즘에 사기가 성행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정부에서 가솔린 합의금을 주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다라는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노숙자 캠프 철거에 관한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오늘 아침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각 시와 카운티들이 노숙자 텐트촌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 모델 조례를 발표한 겁니다. 이 조례는 도로를 막는 노숙자 텐트촌이나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그 노숙자 텐트촌을 금지하고요. 당국이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기 전에 사전 통보부터 하고 또 쉘터를 확인해서 제공토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뉴섬 주지사는요, 이 주 모델이 노숙자 권리 옹호단체들이 노숙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존엄하게 이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 조례는 각 로컬 정부들이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뉴섬 주지사는 이 조례 채택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 문제를 위한 주정부의 그 자금 지원을 통해서 각 도시들이 이걸 따르도록 장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아래 따르면은 노숙자 텐트촌은 불법이다, 이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처럼 전했는데요. 각 도시는 이러한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 또는 소환장 발부 등 처벌 수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주정부가 발행한 지침에는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오후 1시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 발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정부의 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이번 발표는 유권자들이 승인했던 33억 달러 규모의 프로포지션 1, 이 자금 지원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당국은 유권자 승인으로 확인된 확보된 33억 달러 자금을 통해서 정신건강, 주택, 치료 옵션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관련 옵션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샌호세에서는 노숙자 관련 특별 세션이 열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맷마한 산호세 시장의 Responsibility to Shelter, 이 쉘터 책임 이니셔티브에 관해서 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예산 연구를 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산호세 시장은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노숙자들이 도시에서 제공하는 쉘터 서비스를 3번 거부를 한다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노숙자들이 제공된 쉘터를 거부할 경우에 처음 2차례는 경고를 받지만요. 이 3번째엔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마한 시장은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찰 부서를 설립하고 노숙자 지원 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노숙자들이요 쉘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가는 경우가 꽤나 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리에서 생활하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까지 이제 나온 모양인데 그런데 이런 정책에 또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노숙자 권리 옹호자들 이런 정책들이 노숙자를 처벌하고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 방식 자체가 인도적이지 않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정책들이 노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노숙자 텐트촌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주택 부족 문제, 또 경제적 불평등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면도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샌호세에서의 특별 세션 보니까 이 뭐 쉘터에 너 3번 정도 안 들어가면은 체포하겠다라는 정책이 들어가 있다는데 네. 어느 정도는 좀 강압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워낙에들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어디서는 뭐 무조건 체포해서 감옥에 넣겠다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완전히 이렇게 그 노숙자촌을 텐트를 철거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선 거주지에다가 강압적으로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감시도 좀 하면서 거기서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좀 이 자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모든 거를 다 풀어주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게 그냥 뭐 일관성도 없고 지금 아무런 들어간 이 경비들도 무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참 이거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그 노숙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그리고 또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노숙자분들이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잘 풀어놔야 될지 정말 글쎄요, 고민이고 말이에요. 걱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벤모나 제를 통해서 가솔린 합의금을 지급한다라는 이메일을 받은 주민들이 많은데 이거 사기입니까? 사기 아닙니다. 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사무실에 따르면 이 해당 이메일은 합법적인 합의금 지급 안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벤모, 젤 이런 걸로 합의금을 주나요? 수표를 주지 않고. 이번 합의금 지급 시에 청구인들한테 옵션이 제공됐었습니다. 아, 네. 체크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자 이체로 할 것인지 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제공됐었는데요. 벤모와 젤은 그 전자 이체 방식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요즘 워낙에 사기가 성행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우선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합의금 지급해준다는 이메일 받고 하다 보니 이거 사기 아닌가 의심부터 하는 그렇죠. 주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또 이메일이 아니라 이번에 진짜 체크를 받은 경우에도 이거 진짜 체크 맞나 그 의구심을 가진 주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워낙 각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진짜 합법인데도 이번엔 의심부터 갖게 된 경우였는데요. 극도로 주의하는 태도는 나쁘지만 않은 듯합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 그 링크를 클릭해도 안전한 거죠? 네, 이메일 내용에 안내된 웹사이트 주소. 예. 이게 좀 길긴 한데 한번 전해드리면 vlc.cal,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할 때 CAL, 그다음에 gas, 그다음에 registration.com 이렇게 적힌 주소인데 이건 합법적인 정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벤모나 젤을 통해 합의금 받으려면 해당 플랫폼에 로그인을 해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에서 그러면은 개인 정보나 은행 인포메이션, 계좌 정보 같은 거를 지금 달라고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합의금 지급 안내 이메일은요, 민감한 개인 정보나 은행 계좌 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금 받기 위해선 벤모나 젤 앱에서 하는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하겠는데요. 만약 이메일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그건 사기로 의심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네. 이번 합의금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 차례 이제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번 합의금은 어떤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네덜란드 석유거래회사 비톨 그리고 한국의 SK에너지 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가솔린 가격 조작 소송과 관련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들이 2015년에 그때 그 엑선모빌 토렌스 정유 공장 폭발이 있었는데 그 폭발 사고 이후 가솔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 SK에너지 아메리카 또 비톨은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작년 7월에 총 5천만 달러에 합의하고 양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액수를 얼마를 받게 된 거예요? 21달러입니다. 유효한 청구를 제출한 캘리포니아 주민들 약 21달러 65센트, 21달러 사실 65센트 받습니다. 사실 저 몇 년, 2년 전인가요? 지난해죠. 지난해 이걸 신청하라고 네네, 왔었어요. 그죠? 왔었어요. 누구든지. 예. 그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솔린을 산 사람들은 뭐 신청하시면은 돈을 줄 테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금액이 1인당 뭐 1, 20불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야, 1, 20불을 받으려고 내 모든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나?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안 했어요. 그때 신청. 네. 저도 안 했어요. 네? 네. 안 하셨죠, 네네. 그때? 그리고 뭐 적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안 했어요. 인포메이션 뭐 주소, 이름 무슨 네네네. 뭐 웬만한 거 다 쓰라 그러는데 맞아요. 이게 내가 뭐 네. 10불, 20불 때문에 이거 써줬다가 또 뭐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합의금 앵커님과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합의금 지급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이제 예.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요. 네. 2015년 2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0일 사이에 남가주에서 가솔린을 구입했고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환급 청구를 신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지급되는 겁니다. 네. 신청하신 분들은 21불 달러씩 받으시고 런치 한번 곰탕 한 그릇 씹고 끝이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Z세대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어제 뉴스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엔 18살에서 29살 사이의 성인 중 불안을 겪는 비율이 이게 2019년엔 8%였는데 2023년에 22%로 껑충되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두드러진 증가세였습니다. 그러면 G세대의 불안 증가의 구체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입니까? 복합적인 요인들을 전문가들은 지목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그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경제적 불안정성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증가 또 특히 부정적인 뉴스나 컨텐츠를 강박적으로 소비하는 둠 스크롤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둠 스크롤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파멸을 뜻하는 둠과 이 스크롤한다는 그 스크롤링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어허. 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부정적인 뉴스부터 해서 뭐 슬픈 사건이라든지 비극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찾아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둠 스크롤링이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불안감을 잊게 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진정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면 세계가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서 불안감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만 들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쁜 얘기까지 꼭 그렇게 찾아서 들어야 됩니까? 참 알 수가 없네요. 이게 계속 연동이 돼서 하나 보면은 계속 같은 게 올라오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모십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이 혈당 조절에 꼭 필요한 것이 고기다. 이런 이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니 저 뭡니까 뭐 잡곡밥 먹고 나물 먹고 뭐 야채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식단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도 계속 혈당이 높았는데 고기를 먹기 시작하니까 혈당이 떨어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하도 제가 너무 진료를 보는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팬데믹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실제로 한국의 그 조사를 해보면은요. 네. 한 40대부터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그러면서 50대, 60대, 70대로 점점 가시면서 고기 섭취는 점점 안 하시거든요. 나물, 야채 이런 쪽으로 다 가는데 왜냐면은 제가 뭐 미국 병원 쪽에서 일했을 때는 이런 거를 경험을 안 했거든요. 뭐 흑인, 백인, 히스패닉 분들은 다들 그냥 고기 잘 드세요. 그냥 한국 분들만 고기를 너무 안 드셔서 이게 왜냐면은 그 당뇨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식단이거든요. 근데 네 당뇨를 좀 조절을 한다고 저희가 식단을 조절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바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밥을 줄일게요. 밥을 줄여야겠네요. 흰밥을 잡곡밥으로 바꿔야겠네요.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제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젊은 환자들 진료할 때랑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왜냐면은 저는 젊은 환자들은 당연히 고기를 먹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고기를 안 드시는데 그렇게 그냥 네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씀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겨요. 식사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가지고요. 오히려 근감소증이 더 생기고 식사는 또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허기가 지신다면서 군것질을 하시게 되고 그래요. 네. 제가 왜 여기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면요, 박사님, 그 고기 대신에요, 두부, 달걀, 뭐 버터 이런 거 먹는 건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이 식물성 단백질도 건강한 단백질인 거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의 밀도거든요. 단백질 밀도가 너무 낮아서요. 그 충분한 하루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5kg 여성의 하루에 단백질 섭취를 하려면은 두부 한 모를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너무 힘들고 콩을 드신다고 해도 잡곡밥에 콩을 넣는다고 해도 얼마나 넣을 수 있겠어요. 맛도 너무 이상하고. 계란도 만약에 계란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요. 네. 아침에 한 계란 3개는 드셔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네, 그리고 두부 반모. 네,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계란 하루에 뭐 몇 개 먹기 챌린지 하는 게 있어요. 막 그래요?
막 계란 똥 냄새 난다고 막 소 나온다고 그러고 계란도 많이 못 먹어요. 아, 네네. 그 베지테리언들이 워낙 요즘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서 이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아니 고기를 먹어야지 왜 채소만 먹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좀 이게 참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자 베지테리언들은 모르시지만 이제 좀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게 식물성 단백질로서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따로 꼭 무조건 비타민을 챙겨 드시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부족한 게 있어요. 특히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그게 참 재밌게도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똑같이 시켰는데 당연히 젊은 사람의 근육이 더 빨리 자라겠죠. 네. 하지만 저희가 루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운동을 시키니까 근육은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자랐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리고 그런 예. 루신이 동물성 단백질에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화가 좀 늦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맞습니다. 분비를 도와준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정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나물 김 이렇게 밥 나물 김국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 여기서 밥만 빼고 나물 김국만 드시면 배가 고파요. 배고프죠. 근데 거기서 고기 나물 김국 이렇게 드시면은 배불러요. 어허. 우리가 이렇게 먹는 방법은 고깃집에 가서 이렇게 먹거든요. 고기로 배 채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너무 또 고기가 물린다 그러시면은 이제 밥 조금 곁들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실제로 환자분이 80대 환자분이신데요. 혈당이 자꾸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데 226, 298, 320 이렇게 나오시다가 고기를 드시니까 135, 154, 170, 136 이렇게 나와요. 오, 와. 네. 이게 고기가 당뇨병 약이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한 가지 흠이 있는 게요. 네. 만약에 고기를 이미 충분히 드시고 계신 분이면은 고기를 더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하도 지금 어르신들이 부족하게 드시기 때문에 제가 드시라는 거지. 네,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 만약에 세상에 소가 다 없어지고, 돼지가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몰라요. 근데 지금 가루로 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 가루로 돼서 물에 타가지고 섭취하게 되면은 흡수가 너무 빨라요. 아. 솔직히 그냥 단백질 그 유청이잖아요. 이제 예. 우유를 만들고 나서 맞아요. 이제 남은 유청을 갖다가 가루화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 유청 단백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루신은 정말 풍부하고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빨리 들어오고 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아요. 냄새 나기 때문에 그거를 덮으려고 이제 첨가물이 많이 애드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또 혈당이 또 오르고. 맞아요. 오케이. 시간 그러니까 네. 단백질 저것들은 가루 같은 것들은 저 김종국 씨나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고기 먹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박사님 시간이 너무 없는데 짤막하게 한 가지만요. 요리는요, 그 구워 먹고 뭐 삶아 먹고 구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좋아요? 네. 삶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 맛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드시되 살짝 구워가지고 그 크러스트가 너무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살짝 생겼을 때 네. 떼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 게 좋죠. 소금 정도만 좋죠. 네, 소금 후추만 딱 하고 본연의 네. 맛을 즐기세요. 알겠습니다. 또 뭐 소고기 이렇게 얇게 썰어 가지고 불고기 해 먹는다고 설탕 많이 넣고 그러면 그것도 안 안 되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만약에 삶아 드실 거면은 차라리 샤브샤브 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